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회가 거듭할수록 시험 범위라든지, 그러니까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실무 자격인 중개사에 맞는, 알맞는 이런 문제로 점차 굳어가고 있는, 그게 이제 확실하게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35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교과서에, 시중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만 한두 문제는 새 판례, 최근 판례 2010년대 이런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낯선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응용을 요하는 문제는 있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문제 해설하면서 지적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단원별로 볼 때 지극히 정상입니다. 전체 40문제 중에서 판례에서 34,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리고 조문이나 용어 등에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로 들어가 보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이게 이제 103조 아니겠습니까? 사회질서 위반 후 절대 무효인 법률행위를 찾아라 그랬는데,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수수료 약정은 물론 이것도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103조 위반, 사회질서 위반 아니고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108조 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이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103조 위반으로 절대 무효라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이거는 103조 위반 아니라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세 번째 나오는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액보다도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계약, 이것도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다운 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갑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가장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을이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극히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을 병 이렇게 나간다는 걸 머리에 넣고,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108조 허위 표시 무효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갑의 채권자 또는 을의 채권자 쪽에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조금 생소하기는 하는데 대체로 강의나 교재에서 다 다루어 본 겁니다. 이중매매에서도 우리가 다뤄본 겁니다. 병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108조 2항 유효 맞습니다.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옳은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병의 제3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악의의 병이 선의의 정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합니다. 정 자신이 선의이기 때문에 취득을 합니다. 즉 제3자 108조 2항은 제3자의 정이 들어갑니다. 전득자라고 말하죠.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다 고르자. 박스 문제.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은 박스 문제가 많습니다. 11개나 돼요. 수험생들은 좀 박스 문제를 싫어합니다. 그렇더라도 되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옳은 걸 고르기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107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용했을 때는 상대방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107조 2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엑스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둘이다 그 말입니다. 지번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를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No. 이때는 아예 계약이 불성립, 무효,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있어야 취소고 나발이고 할 텐데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이것도 과거에 한두 번 나왔던 겁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죠. 110조가 되겠습니다. 판례대로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도 안 써졌는데 계약서에 무슨 공동묘지가 들어오면은 취소한다. 그런 말도 없네. 이렇게 되느냐.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공동묘지가 그 옆에 들어오면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이랬을 때는 계약서에 없더라도 신의 성시로 원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물건이 더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원칙적으로 신의 성시로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없다. 묵비해도 그거를 위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과 한 통속이다. 선이다 뭐다 이런 거 안 따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 답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146조에 따라서 10년 내에 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에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추인은 못합니다. 취소는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추인은 못합니다. 취소는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취소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된다. No.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갑의을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입니다. 갑이 부동산 매수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합니다. 도달주의 원칙상 11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116조 2항에 나와 있어. 우리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것도 116조 등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을이 그 내용을 알았음을 요한다. 이거는 요지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116조 1항에 따라서 도달주의가 되겠습니다. 갑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될 수 없다. 추정됩니다. 등기우편과 내용 증명 우편은 추정력이 있습니다. 일반 우편은 아닙니다.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을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데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객관적 상태의 실현, 이것이 도달주의라는 겁니다. 계약의 목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입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No. 소급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추인은 소급효.
추인의 소급표. 본인의 추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승계인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안 됩니다. 상대방한테도 됩니다. 승계인한테도 됩니다. 무권대리인한테도 됩니다. 세 가지 다 됩니다. 계약 당시 무권대리 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안 됩니다. 물론 최고는 됩니다. 최자 맞서 최고는 돼. 이거는 법조문 해석으로 다 되는 겁니다.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No. 법조문 잘못 본 겁니다. 추인 아닙니다. 취소한 것, 거절한 것으로 본다. 효력이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한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장기간 방치, 예를 들어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8년이나 지났다. 그 뒤에는 추인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추인의 의사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판례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을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 이 대리인을 우리는 임의 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만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맞습니다. 대리인이 어떻게 해제권이 있습니까? 을이 병에게 갑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갑으로 안 쓰고 을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은 이미 갑을 위한 계약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45조에 추인 사유 6가지가 나와 있는데 혼동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혼동은 물권, 채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계, 채권,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 취소권자의 강제 집행,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 제공은 전부 145조에 들어있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조건이 되지 않는다. 판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건이라는 사실이 표시돼야 되죠. 기한 이익의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기한의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그런 거 판례도 조문도 없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잘 되어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옳은 얘기입니다. 부정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옳은 얘기입니다. 왜? 조건이 아니라 지금 기한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행 기한으로 봤기 때문에 이때는 그 사실의 발생이 했을 때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때 그때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 판례도 여러분이 눈여겨 공부했으리라고 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판례입니다. 관습법에 의한 물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말도 안 돼. 185조 관습법 들어있습니다. 저당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도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공실 원칙이 인정된다.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절대 인정 안 돼.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성립할 수 없다. 오케이, 없습니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목에 대한 양도담보나 이런 걸 말합니다. 집단.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한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그런데 담보권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법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공장저당법 같은 것이 그겁니다.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찾아라,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매매는 법률행위 안 됩니다. 건물 신축은 사실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아닙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의 규정 245조 1항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없이 취득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거 아니다. 가입표입니다. 공유물의 현물 분할 판결. 여러분, 현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되겠습니다. 형성 판결,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3번. 나머지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입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민법 규정입니다.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그 침해자의 고의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이 없어도 방해가 되는 겁니다.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판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점유가 침탈됐을 때입니다. 의사에 반해서 빼앗겼을 때입니다. 사기에 의해서 이전한 경우 아닙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재결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공사하는데 어떻게 다 뜯어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는 손해배상으로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서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제3자에 의해서 점유를 또 침탈당했어요.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침탈한 뒤 또 점유를 침탈 또 당했다 했습니다. 이 자는 누굽니까? 현재 물건을 점유하는 자입니까? 아직 이제는 점유를 못하는 자입니까? 점유를 못하는 자, 그 자는 상대방이 못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침탈했어요. 침탈했을 때는 그자가 상대방인데 제3자가 또 침탈당했습니다. 의해 침탈당했습니다. 이때는 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점유보호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점유가 없어요. 침탈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은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되지만은 반환 청구 상대방은 될 수가 없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을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갑과 을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갑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즉 214조 적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 보호받는 겁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옳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병한테 넘어간 것 같지만은 아직 을도 간접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입니다.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왜?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근거로 직접 청구가 되는 겁니다.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병은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위 청구가 안 되느냐? 그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만약 을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을은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너 청구권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병한테 팔아먹었지만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의 효력 잘 정리했으면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있습니다. 공유문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265조 단서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공유 지분이 아닙니다. 공유물 처분 못합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다른 사람하고 상의 안 하고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공유물, 동그라미입니다.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도 맞습니다.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부당 이득 반환 지분 비율 맞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 현물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판례 맞습니다. 토지의 합의 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일반론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 보면은 그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생긴다. 이거는 일반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합의도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자 상호 간의 담보 책임입니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 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를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전 소송, 지분 이전 소송. 이것도 지금 두세 차례 나오는 거예요. 릴본 판례도. 이런 중요 판례는 우리가 아주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에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입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퇴거 청구 가능합니다. 틀렸습니다.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어요. 이거는 가입표입니다. 가입표.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아, 잘 돼 있네요. 철거 및 인도 청구 잘 돼 있습니다. 을은 갑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을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은 갑 거 아니에요. 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건물의 철거 청구 말고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과거에 한번 나온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하라. 이게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건물에서 퇴거를 해라.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퇴거를. 건물 소유자는 지금 갑이 아니에요. 을이에요. 잘 구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점유물에 의한 겁니다. 을은 점유자이기는 하거든요. 답은 1번. 분묘 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등기 때문에 틀립니다.
형태를 갖추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 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당한 지료 지급 의무의 존보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최판이라고 쓸까? 최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 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거 맞습니다. 이것도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최판이라고 할까? 최판. 그러니까 대체로 얘기할 때는 산을 팔아먹을 때 묘지가 있을 때는 그거를 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장해 주겠다 그 말 안 하고 이장 안 하겠다 그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이 분묘 기지권을 취득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분묘 기지권자는 누굽니까? 땅 팔아먹은 사람 자기 선조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판이면 이거 최판 최근에 판례예요. 2017년인가 그렇습니다. 답은 디귿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수반성이 있어요. 수반성.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이건 민법 규정에 나와 있어. 표현되고 계속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면으로 틀려버렸어. 지역권의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이것도 수반성이에요. 요역지의 공유자 1위는 그 토지의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래서 소멸은 어렵게 제 강의 들은 분들은 무슨 얘기가 생각나실 거예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취득은 쉽게. 저희 강의에서 쓰는 말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권 후 반환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No. 317조 동시이행입니다. 등기 말소 서류하고 반환, 전세금 반환, 더 나가서 목적물 반환 이런 것들은 동시이행이라고 3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옳습니다. 왜?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자기가 직접 지출해야 됩니다. 전전세 제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입니다. 그 손해가 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때에는 이때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전전세 여기가 다시 한번 그림. 갑이 을한테 전세, 을이 병한테 전세, 전전세 했어요.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발생. 예를 들어서 벼락을 맞았어요. 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300 몇 조죠? 이게 민법 규정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그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전전세일 때 책임을 가중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이죠. 305조. 이 두 가지가 바꿔지는 이게 305조 아니면 4조입니다. 죄송합니다. 305조.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게 304조. 이게 304입니다. 나란히 있어요. 이렇게 나란히. 결국 틀린 것은 1번.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320조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아닙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26조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치물로 보존행위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된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리했는데 건물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안 줘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순 점유를 해야 되는데 단순 점유 어렵습니다. 경비를 하나 붙여놓고 집주인 못 들어오게요. 그러지 않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거주할 수 있다.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왜? 보존을 위해서 이 말입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 매각 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목적 부동산 땅이겠죠. 대개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유치권에는 죽었다 깨나도 우선 배당 없습니다.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축업자,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케이. 독립한 물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66조 법정지상권 얘기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해당 토지의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얘기입니다. 건물이야지. 가설 건축물은 제외. 판례입니다.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 영구적인 건물, 그걸 보호하자는 거지. 가설, 예를 들어서 무슨 자재, 어떤 건설 자재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서 판넬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성립합니다.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고 지상 건물이 나중이어야지 법정지상권 366조가 성립이 됩니다. 갑은 2020년 1월 1일 을에게 1억 원을 변제하면서 변제기 2020년 12월 31일 연이율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을 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을이 차용일 이후에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갑은 2023년 7월 1일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년 12월 31일 배당 절차에서 배당 재원 3억 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갑은 총 1억 2천만 원의 채권 신고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배당을 얼마로 한다고요? 배당은 여기서 갑의 배당 금액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갑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어. 2억 원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공유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응용 문제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응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저당권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억 원은 무조건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플러스 흑이 이자인데 여기서 이자는 가만 보니까 1년이에요. 여기서 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러니까 플러스 흑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써 500. 1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도 지금 경매 실행을 안 하고 유야무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360조죠. 360조. 그러니까 그 이자도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가 됩니다. 그러면 1년분 그 말은 여기서 만기가 지나가고 1년 그 말입니다. 만기가 지나가고 1년 이자를 우선 변제 받는데 몇 프로 받을 거냐? 이거는 특별 뭡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금전채권의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민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서 500만 원입니다. 즉 5%라 그 말입니다. 그럼 1억 플러스 500,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1억 1천. 그런데 선순위가 없어. 그래서 1억 1천을 갑이 우선 변제 받아. 그러면 1년, 2년 말고 그 이상 지금 못 받았어요. 7월 1일 날 됐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이야.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그랬어요. 2억 원. 이 사람한테 지금 더 너무 많이 줘버리면 못 받아. 후순위 저당권자. 그래서 이거는 원금, 이거는 이자, 이거는 지연배상 해서 합쳐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되더라 했을 때 여기서 포인트는 이자가 우선 변제 되느냐? 된다. 그런데 변제기 이후 1년 것만 된다 하는 것을 포인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응용 문제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문 암기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연 손해금 이런 거는 고려 없이 이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물상보증인. 그 이름이 물상보증입니다.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이 근저당의 특징입니다.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의 채무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가 포함됩니다. 1년분에 한해서 포함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3번. 매매계약은 요물계약, 낙선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편무계약, 쌍무계약입니다. 교환계약은 무상계약, 유상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은 요식계약, 불요식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5번이 맞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격지자가 하는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 537조인가요?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입니다. 이거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차 청약이라 그럽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민법 규정. 선시공, 후 분양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에 그 외형, 재질에 관하여 분양 광고에만, 이게 중요해요. 분양 광고에만, 분양 계약 아닙니다.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된다.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만 들어가 있더라. 계약의 내용에는 없더라.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는 내용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535조 얘기입니다.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이때 책임 묻는 것은 불법행위 책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목적 불능의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손해를 입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의사후 불합치라고 딱 나와 있어요. 부동산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뭘 묻느냐? 574조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535조 아니고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매매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바로 535조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 의무는 동시행에 관계에 있다. 빨리 맞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 지분자가 상호간에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동시행입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옳은 얘기입니다. 자동채권 맞습니다. 수동채권 아니고 자동채권 맞습니다. 양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때에도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No, 이거 담보권입니다. 담보권은 동시행 아닙니다. 즉 채무 변제 의무 이게 선이행입니다. 선이행 동시 아니에요. 갑은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갑과 그로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됐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위험부담 얘기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 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갑은 을에게 잔대금 지급 청구 여기서 537조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채무가 다 소멸돼버려요. 소멸돼버려. 다만 매매대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문제거든. 그런데 여기서 잔대금이 소멸돼버립니다. 그런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맡겨놓은 거 돌려달라 이 말입니다. 계약 때문에 계약금이 주었는데 이건 이제 이 매매계약이 소멸돼버렸으니 계약금은 돌려달라 이 말입니다. 계약금까지 띄어먹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만약 을이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기책 사유 없이 을 건물이 멸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을의 수령지체 중에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538조 채권자 위험부담이 되겠습니다. 결국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다시
매도인 갑과 매수인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병에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이 을에게 수익 의사를 표시했다. 입니다. 취득권이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입니다. 을의 대금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갑은 병의 동의 없이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NO. 갑 맘입니다. 제3자 동의 필요 없어요. 해제. 을의 기망행위로 갑과 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병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110조 제3자의 사기 강박 할 때의 제3자의 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갑과 병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갑과 병의 법률관계, 원인관계 이런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을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한 후에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절대 안 됩니다. 제3자한테는 안 됩니다. 해제되거나 취소됐을 때 갑을 간해해야 됩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갑과 을은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수익 의사 표시를 한 뒤에는 변경을 못 시키는데 여기는 다만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부터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548조 1항 단서 제3자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했을 때입니다.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해제로 말미암아서 이 청구권을 소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X주택 주기라고 매매 대금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해제가 적법하게 돼버렸어요. 이랬을 때 만약에 그랬더라도 을에게 등기가 이전돼 가지고 병에게 등기가 됐다면 이 병을 제3자라 그러는데 이랬을 때 갑은 제3자에 대해서 나한테 돌리도 이렇게 못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는데 병이 사가지고 등기됐다. 그때 이게 이제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직 이행이 안 됐어요. 명의가 누구 명의로 남아 있습니까? 갑 명의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을은 뭘 갔습니까? 등기를 나한테 돌리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것을 압류했다고 말입니다. 병이 또 이제 을의 채권자가 이랬을 때 이것은 해제로 말미암아서 소멸될 운명입니다. 그거 압류해봤대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을의 책임재산이 된 주택을 가압류 이거는 맞습니다. 이제 등기가 된 이후 얘기입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주택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 맞습니다. 제3자입니다. 저당권 취득자 제3자입니다. 을과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마친 자도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부 을에게 매매의 결과 취득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자 판례가 그 사람도 보호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을은 갑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엑스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판례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을은 갑에게 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548조 2항입니까? 거기 보면은 금전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가산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부당이득입니다. 지연 배상, 손해배상 아닙니다. 이것도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총칙 문제로서 여러 번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해지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또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만약 갑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No. 제3자가 토지를 가압류했다 해서 이행 불능이 되는 거 아니요. 갑이 돈 갚아버리면 이전할 수가 있어. 날짜 되기 전에만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변제기 만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돈만 갚아버리고 가압류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된다. 판례입니다. 판례. 당연 복귀가 판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No. 임차인은 소유자 아니에요. 이미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매수한 사람한테는 몰라도 임차인한테는 없어. 소유자여야 돼.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 저당권 설정됐다 해서 왜 못 오는 겁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매수 청구는 하면 되는 겁니다. 판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래가지고 뒤에 어떤 사유가 있든 간에 건물이 건축되고 그리고 나서 임대차가 끝날 때 건물이 현존했더라. 이랬을 때 매수 청구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벌써 제3자가 했다.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래 좋아. 네가 건물을 지었다. 내가 동의해서 네가 지었기 때문에 갱신 청구를 거절했을 때 내가 삼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한테 청구권 행사를 해야 돼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지 통고했다고? 임차인 말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 했을 때는 임대인이 이미 갱신 거절을 했다. 그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갑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월차임 50만 원으로 을에게 임대했는데 을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 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해버렸다. 월세를 안 냈네요.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병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전되었더라도 그 주택에서 대항력을 갖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이 사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임법 규정입니다.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된 때이다. 날짜가 근한된 때하고 반환된 때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병은 갑의 차임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안 됩니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연체 차임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대항력하고 이런 거는 하나의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값의 차임 채권은 압류가 되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갑이 채권자 공제가 돼요. 임차인 아니고 갑입니다. 갑.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여러분, 연체차임에 대하여는 보증금 공제가 임대인 쪽에서는 오케이, 임차인 쪽에서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 2024년 3월 10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갱신 요구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24년 1월 5일 갑에게 도달하였고, 갑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3월 10일인데 1월 5일 날 도달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후 을이 갱신된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1월 29일 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4년 1월 30일 그때 도달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언제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얘기를 좀 복잡하게 꾸며놨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1월 5일 날 도달했다. 3월 10일인데 1월 5일 날 도달됐다. 여러분, 이게 적법합니까?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 6달에서 한 달, 그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6달에서 한 달. 그러면 3월 10일인데 1월 5일. 그건 됐네요. 거절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갱신이 됐어요. 그 후에 을이 갱신된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1월 29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통지하여 1월 30일에 갑에게 도달됐다면 이때는 합법적인 갱신 거절이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그런데 이렇게 합법적인 갱신 도달이 됐다면 그 날짜는 언제일까? 언제입니까? 그날로부터 석 달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월 30일에서 석 달 뒤면은 4월 30일이네요.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갱신된 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여기서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3월 후에 석 달 뒤에 효력이 생기니까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뒤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용 문제가 이번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말도 안 돼. 관리인 입주자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유자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틀렸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아니어야 됩니다. 관리인은 공용분의 보존행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의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전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겁니다.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맞습니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전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답은 1번. 갑은 을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병명의의 저당권, 비담보 채권 5천만 원. 이 설정된 을소유 건물 시가 2억 원에 관하여 가등기 담보 등기를 마쳤고 을은 변제기가 도래한 갑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따르자 했습니다. 갑이 귀속 청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금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여기서 위에 병명의의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어요. 선순위요, 선순위. 소유권 취득한다고 해서 그게 소멸됩니까? 말도 안 되죠.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번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등기 이전에 의한 담보로다가 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법은 강행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지급하지 않고 이거 틀렸습니다. 청산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갑의 청산금 지급 채무와 을의 가등기에 관한 번등기 및 X금을 인도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옳은 얘기입니다.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 경매 절차에서 정의 X금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옳은 얘기입니다. 경매가 끝나면은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해버립니다. 담보 가등기는 효력이 없어요. 이 법은 특별 규정입니다.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 통지를 하여 2달의 청산 기간이 지나면 청산 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맞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청산금을 더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청산금이 있을 때는 청산금하고 등기 서류를 맞바꾸지만 청산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더라도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2024년 3월 5일 자신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을은 병에게 매도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실명제법이네요. 부동산 실거래자 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 이름이 긴 법이 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병이 나옵니까? 병에게 매도했다.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이 계약은 지금 무효거든요.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이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을은 나중에 등기 말소해서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불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입니다.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얘기입니다. 왜? 팔아먹어 버렸으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그 말입니다.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을과 병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을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을병 간에는 갑은 병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돼.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 관한 법률 3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조에 따라서 청구가 안 돼. 병이 권리 취득을 해버려.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려서 이게 잘 나와요. 이거는 옛날에는 이 말이 맞아. 이 법 제정하고 나서는 안 맞아. 왜 그러냐? 아까 을의 등기는 무효라 그랬어. 무효인데 그러면 이 땅은 지금 누구냐? 갑이야. 갑 것이라면 명의신탁 해지 이건 틀린 말이야. 명의신탁 안 하고도 갑고요. 이랬을 때는 정당한 명칭으로 바꾸면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만약 을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B형으로부터 다시 취득하였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효인 이전하고 다릅니다. 다른 원인으로 지금 을이 권리 취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가 안 된다. 판례가 그렇게 말합니다. 임차인 을은 갑소유의 X상가 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 원, 기간 2023년 5월 24일에서 2024년 5월 23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고 기간 만료 14일 전인 24년 5월 9일 갱신 거절 후 통지를 하여 다음날 갑에게 도착하였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여기서 갱신 거절을 임대인이 한 거 아니고 임차인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는 갱신 거절 그런 문제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2024년 5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서 현재 X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것은 말이죠. 기간이 지금 지났어요. 종료됐어요. 그러나 여기서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는 걸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받을 때는 계속된다. 주임차, 상임차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상임차로 구조 2항인가요? 하여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날짜는 지났지만은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불법행위? 웬 불법행위?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지금 임대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갑은 을에게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NO. 갑은 을에게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왜?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을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안 됩니다. 보증금 가지고는. 틀렸습니다.